예,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. 경제에 방점을 뒀는데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네,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,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두 분 한 2시간가량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는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통령의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게 많았습니다. 그리고 경제, 그리고 혁신, 성장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. 지난해와 아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나 현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많이 나왔습니다. 남북 문제 그리고 비핵화 협상, 한일 관계, 최근에 어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신재민 전 사무관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제 답변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는 역시 중요한 거는 경제의 기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혁신 이제 포용 국가를 말씀을 하셨는데. 역시 그 방점은 혁신 성장 쪽에 찍혔다고 봅니다. 경제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기자회견이 뭔가 경제 분위기라든지 심리에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. 네. 형식 면에서는 좀 어떠셨어요? 네? 형식 면에서는 좀 어떠셨어요? 형식이야 뭐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사회자를 따로 이제 지정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. 사실 작년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사회자도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사회도 보고 질문자도 지정하고 이런 그 어떤 전반적인 형식,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은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. 뭐 특정 기자 얘기도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어제 같은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가능했던 풍경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총평 부탁드립니다. 예, 뭐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 거라고 보는데요.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. 그러나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.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포용적 혁신국가,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요약을 하는데요. 뉴스테트라고 하는 미국 학자는 대통령의 권력을 설득해서 나온다. 어저께 총평을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의 신념, 의지, 철학은 잘 반영된 것 같지만 저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좀 봅니다.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단에 대해 있어서 좀 상황적 인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을 설득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,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경제 상황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성차이라든지 앞으로 그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는 하지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국민들이 그거는 이제 좀 설득면에 조금 좀 빈약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. 예. 그럼 형식 면에서는 또 어떠셨는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. 타운홀 미팅인데 두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. 저는 어저께 왜 그 기자회견 대통령이 결국 투트랙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? 한 28분간은 이제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선을 옮겨서 영빈관으로 옮겼었는데 그걸 왜 한 번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다음에 할 때는 좀 대통령이 일어나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미국 백악관 대통령은 앉지 않습니다. 일어나서 분명히 합니다. 그리고 이 간격이 좀 많이 좁혔지만 더 좁혀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백악관의 그걸 보면은 정말 똑같은 형식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큰 변화예요. 과거에 비해서는 뭐 나름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고 보는데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예를 들어 갖고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형식에서도 조금 이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.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맞는 말씀인데 경제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. 지난해 경제 성과가 좀 부진했다.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대단히 낮아졌다.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하기 사실 쉬운 말이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지난해 어떤 경제 전반적인 지표라든지 일자리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반성의 메시지는 좀 담긴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예, 어제 22명의 기자가 총 25개의 질문을 했습니다. 과연 어떤 기자가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할까? 저희들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어느 한 기자의 돌직구 질문도 있었죠.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. 예, 들려주시죠.
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.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.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.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.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,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네, 어제 기자회견 중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난처하게 한 질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들려드렸습니다.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질문이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. 혹시 작년 11월 7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? CNN 기자 짐 아코스타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대통령이 중간 유세 기간 동안에 계셨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행렬을 침략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막 설전 일어나고 백악관 인턴 기자가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고 막 그랬고 당신은 정말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고 나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시켰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복원이 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자가 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우리 김 기자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두리뭉실 뭐 그렇게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가계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하위 40%는 가계소득이 줄었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적 성장이랑 어떻게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할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뭐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순간적으로 내가 30분 동안 기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. 있어서 새롭게 저는 답변할 뭐 필요는 이 없을 부분을 것 같다, 가지고 뭐 이렇게 김 기자를 이야기를 저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좀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좀 물어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.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저도 그 김예련 기자인가요? 그 김 기자란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시비하고 싶지가 않은데 일단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는 언론사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뭐 대표란 말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측면이 많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이제 혁신 포용 국가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. 특히 이제 뭐 글쎄 이걸 뭐 이념적인 잣대로 얘기하기는 좀 뭐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야당이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혁신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. 기조를 바꾼다고. 기조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조를 바꾸는 거 아니냐.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김혜련 기자의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끌어내려면 상대방 답변자의 어떤 그것을 살필 필요가 좀 있는데 거기다 그 무슨 근거가 뭐요? 자신감이 뭐요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말이 무례하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기교에 있어가지고 답변 좀 못 꺼내는 거 아니냐. 뭐 그런 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. 분명히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뭐 이번 이 기자의 질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막힘없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수월하게 하신 것 같은데 뭐 때론 단호하기도 하고 때론 또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넘기기도 하고 있는데 이 답변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강세인 부분들 외교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국내 문제와 관련된 거라든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잠깐 몇 초간이라도 이렇게 멈칫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게 더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?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자 신념이라든지 기자회견 속에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소득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정책 변화를 한다는 건 참 두려운 거다.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.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대통령이 올해 강조하는 거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성장 주도 균형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성장을 일으켜서 그 성장의 결과를 과거 정부와 달리
골고루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배분하겠다. 이렇게 기조를 바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 주도 균형 배분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9만 7천 명밖에 작년에 안 늘어났지만 올해는 15만 명이 늘어난다든지 소득이 하위 40%도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에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강점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좀 설득의 면이 강하고 예. 약점인 면에서는 자꾸만 이거를 이제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가장 핵심이 경제이기 때문에 예.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이제 성장한다. 그렇지만은 배분은 아주 균형 있고 골고루 잘 사는 그게 바로 혁신적 포용 국가다.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창조 경제를 수없이 들었는데 창조 경제가 지금까지도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좀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도대체 혁신적 포용 국가가 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거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기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예, 일단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청와대와 내각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가고 일을 할지 굉장히 더 이제 부담이 될 것 네. 같아요.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어제 이제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대통령이 약간 멈칫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태우 수사관과 네.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 아니었겠습니까? 자세하게 두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?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한 거죠. 이거는 본인의 비위에 관련된 것이다. 비위에 관련된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신재문 사무관의 경우는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신재문 사무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소신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. 이런 취지의 얘기였잖아요. 보다 깊게 여러 가지 고려했어야 된다. 그리고 결국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. 이런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. 원론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. 답변을 예.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김태우 예. 수사관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 대통령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물론 이제 김태우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분명히 반박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지적한 이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스스로 한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저런 개인적 일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개인적 일탈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감찰 전체는 다 잘 됐다. 이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없다. 가장 권력 핵심이 청와대 아닌가요? 이 청와대인 부분 속에서 이제 개인적 일탈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좀 규정이 좀 있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.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다고 보고요. 어차피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.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이 얘기한 그걸 가지고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마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.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김태우, 그다음에 신재민 두 사람의 폭로 관련해서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습니다. 원래 바른미래당이 조금 협조를 해줄 거 알았더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이에요. 적극적으로 공조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특검 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? 저는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이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. 야3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조금 조율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해야지만이 그 나라 진정성이라든지 앞으로 효과성이 보장받을 수 있을 건데요. 네. 그것이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쪽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실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맞불을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인 측면이지만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는 부분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
앞으로 야 3당이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야 3당들도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뭐 사실 이런저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오지 않은 질문도 굉장히 많았던 게 네, 그런 사실이었습니다. 것 뭐 같아요. 이런저런 형식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놓친 질문들도 많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, 이건 좀 했어야 되는데 빠졌던 것에 대한 걸 하나 찝자면 좀 어떤 게 제가 있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선거제도 개혁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예. 또 최근에도 이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그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단 말이죠.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빠졌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현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예. 보니까 그게 빠져서 그게 좀 아쉽고요. 또 하나의 현안이라고 볼 때 김태우, 신재민 두 사람에 대한 현안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육군 참모총장과 행정관의 만남 이것도 육군이 발표 정확하게 했죠. 그걸 좀 해명 차원에서라도 군의 사기나 군의 명예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 분명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. 근데 그런 데 질문이 안 나왔어요. 예. 그런 거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나오긴 나왔는데 경제 이런 거 말고는 그 선거제도 개혁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전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 교수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그거예요. 과연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의 방점식은 확실합니다. 어제 기자회견 볼 때.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현재의 경제 기조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못하는 거거든요. 사실 그 질문을 아까 경기방송 기자가 했던 거였거든요. 그렇죠.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저 같으면은 혁신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우리나라가 이 소득 분배 문제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강조 많이 했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 조금 더 있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분배와 성장이 결국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워낙 경제나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분배 문제라든지 경제력 집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소외돼 있는 것 같아요. 의제에서 많이 배제돼 있는 것 같으니까 대기업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. 이런 식의 좀 더 강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통령 공약 1호가 사실상 폐기됐지 않았습니까? 이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 집무실 이전, 이 부분에 예. 대해서는 대통령이 참 기회가 참 좋았거든요.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?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? 다만 폐기됐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빠진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93년도 1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갈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. 근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진솔하게 얘기했던 거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대통령의 그런 고충이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국민을 그 제가 얘기하는 설득의 과정이 조금 그 기대한 만큼의 좀 못 미쳤다는 얘기도 거기에 좀 포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집권 3년 차입니다. 뭐 과거 정부의 그런 집권 3년차 신드롬이 있다. 네. 뭐 지지율 하락, 권력형 비리 등등 공통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이 반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소통의 자리 강화할까요? 그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걸 국민들이 아실 것 같은데 네. 앞으로 그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권 3년차 어떤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과 더 그렇습니다.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네. 소통의 기회가 좀 더 잘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해야죠. 대통령 취임사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다가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. 오바마 대통령이 평균 한 달에 1.7회씩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친년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왜 대통령께서 주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빨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. 물론 이제 뭐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폭스뉴스만 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얼마든지 와서 이러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것이 뭐냐 그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.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우리 저 경제부총리랑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정부가 바뀐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수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. 예. 저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이 부분을 정말 있는 그대로 명분 있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이제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벌써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이 부분도 좀 가동을 더 해서 더 소통하고 더 협치하고 단지
그 제1야당은 이미 생각을 좀 정한 것 같아요. 내년 총선이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협조하지 않는다. 뭐 지금까지 그런 행태 보여왔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은 그런 것들 전제로 해서 더욱더 제1야당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소득주도 성장이건 혁신 포용 국가건 결국 법제화가 되고 제도화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견을 통하거나 어떠한 형태로거나 언론과 소통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거란 말이죠. 그런 국민과의 소통이 야당과의 소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서 어떤 소통과 협치 아니면 안 된다.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. 예,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여쭤볼게요. 그 경북 예천군 의회 박정철 의원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. 많은 국민들 실망을 또 시켰죠. 지방의회 문제 많습니다. 경북 시군 의장단 의회 또 베트남으로 관광성 연수 갔습니다. 물론 일정을 당겨서 이제 오늘 귀국을 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또 갔다. 또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. 항상 예전에 김 교수님 지적 네. 많이 했잖아요. 지방의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 무시죠. 자치와 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.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치를 맡기고 분권을 줄 수가 있느냐. 오히려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다.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.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. 그렇죠. 토크빌이 얘기한 것처럼. 그런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기초의회, 광역의회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실망시킨다?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라고 볼 수 있고 훼손시킨 거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최 교수님. 저는 이 부분은요, 제도화가 이것도 필요해요.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.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연수한 게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. 연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연수의 내용을 보면요, 외유성 연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 나가서 뭘 그렇게 배울 게 정확하게 하든가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게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뭐죠 관광성 이런 일정들이 많잖아요. 이 책임으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거는 이런 현상이 너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외유성 그 연수가 되지 않게끔 보다 더 항목을 더 구체화한다든지 더 제한하거나 이런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치분권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민이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 얘기가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 지방의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걸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작년인가요? 국회의원들 뭐 외유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. 그래서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심사를 할 의원 외교활동 자문위가 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. 그렇죠? 문희상 의장이 강력하게 좀 이걸 추진을 할 것 같아요. 일단 국회의원들이 그런다고 하니 지방의 의원들도 뭐 이런 조직을 안 늘어나도록 그러니까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. 필요하죠. 제도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자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.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.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. 투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소신과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양심을 갖고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필프리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방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그 자질과 그리고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한국당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만원 씨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5.18 진상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의총에서도 계속 또 파행이 일고 시끄러운데 이 상황 지금 한국당 상황 좀 어떻게 바라고 저는 계십니까? 자유한국당 그 원내 지도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. 지만원 씨의 얘기는 물론 개인의 이제 의사이긴 하더라도 5.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. 예.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극우 지지층들의 어떤 그러한 그 여론을 의식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은 뭐 극우다 진보다 보수를 따질 게 아니죠. 진실의 문제잖아요. 그걸 밝히겠다는 건데 적어도 보편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정치적 판단도 말이죠. 강력하게 얘기하면 돼요. 근데 그걸 계속 얘기를 못하고 양쪽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결국 저 당내에서도 저런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이고 역사 인식에 관련된 문제다. 그래서 단안내어서 배제할 것은 딱 배제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